자, 한 달 정도를 저랑 같이 인도 불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부처님의 생애, 이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지금 5페이지 잠깐만, 봐보실래요? 그래서 9월 내도록 저랑 하고 10월 6일까지, 한 달도 넘네. 그렇게 이제,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불교가 뭔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부처님 인도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자, 불교라고 하는 게, 세계 3대 종교고, 세계 3대 종교, 이슬람교, 그 다음에, 기독교와 더불어 세계 3대 종교고, 그 다음에 되게 재밌는 게 이 세계 3대 종교라는 게 전부 아시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저거는 유럽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면 셋 다 아시아죠. 그죠? 아직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냥 상식적인 거 말씀드리면 이슬람이 제일 큰 종교입니다. 이슬람이 제일 큰 종교고, 그 다음에 종교 인구수로, 그 다음에 천주교가 크고, 천주교가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은 다 이제 한 10% 이하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남미 쪽에서 전파된 지역이죠. 사실은 예전에는 식민지 지역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파된 지역인데 아무튼 그쪽에서 호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요한 바오로 2세 돌아가실 때 아마 남미에서 교황이 나지 않을까, 그때 굉장히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뒤에 사실은 유럽에서 났다가 그만두고 그 다음에 지금은 남미 출신이 이제 교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교황이 남미 사람이 됐다는 거는 사실 천주교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흑인 대통령이 됐다 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 데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 남미 사람이 유럽의 자존심을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불교가 많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 개신교는 우리나라에서 많아서 그렇지 실제로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사실 개신교 믿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유럽에 여러분들 가시면 다 성당을 보지 교회 볼 일은 거의 없죠. 그래서 개신교 믿는, 제가 그래서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하거든요. 개신교하고 천주교의 차이는 사실은 천주교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삼성, LG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삼성하고 LG는 사실 비교되는 기업은 아니에요. 삼성이 훨씬 큰 기업이죠. 그리고 스포츠로 얘기하면 야구, 축구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야구, 축구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축구가 야구보다 엄청나게 훨씬 규모가 큰 스포츠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야구 같은 경우는 뭐 별게 없죠. 근데 축구는 월드컵이 단일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올림픽하고 필적할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게 월드컵이잖아요. 얼마 전에 했었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원래 사람들끼리, 제 주변 사람들끼리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북유럽을 뭐 어떻게 가자 어쩐지 아마 했는데 월드컵에 맞아가지고 못 갔죠. 왜 러시아 월드컵인데 북유럽을 못 갈까요? 항공권이 비싸집니다. 항공권이 굳이 할 일도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항공권 비쌀 때 가야 될 필요가 있겠어?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와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야구는 사실은 몇 나라가 없어요. 미국, 쿠바는 왜 야구 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사실 미국과 미국 영향력이 지대한 나라에서 야구를 해요. 그래서 일본, 우리나라 정도가 야구를 하고, 쿠바는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건 쿠바는 사실 미국 쪽도 아니에요. 반미 감정이 아주 튼실한 나라 중에 하나가 쿠바인데도 불구하고 쿠바는 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개신교는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유럽에서도 독일하고 스위스, 원래 그냥 서유럽에서는 그 정도가 있고, 북유럽의 일부, 북유럽은 사실은 나라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저건 전통적인 유럽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바이킹 같은 애들이 그냥 산적 비슷하게 살다가 저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저렇게 잘 사느냐? 원래 거지같이 살았죠. 아세요? 70년대까지 전에 좀 거지같이 살았었죠. 북유럽이. 지금은 전 세계에서 최고로 잘 사는데,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니,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좀 거지같이 살고 있었죠. 어떻게 해서 하루아침에 잘 살게 된 거죠? 그 사연 아십니까? 최빈국에서 어쩌다가 저렇게 됐지? 북해유전의 개발. 북해유전의 개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생 역전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쿠웨이트 생각하시면 돼요. 쿠웨이트, 카타르, 북유럽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마 핀란드에서 자일리톨 팔아가지고 국민소득 8만 불 이렇게 나오겠어요? 아무리 자기 전에 껌을 씹어도 그것도 또 사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떤 미친놈이 자기 전에 껌을 씹고 자겠어요. 딱 들어봐도 견적도 안 나오는 얘기인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참 하고 있었으니 좀 깝깝하죠.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세계 3대 그런 걸 보고 보편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 인구수로만 따지면요. 개신교나 안 그러면 불교보다 훨씬 많은 게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겁나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는 중국, 두 번째로 많은 나라 인도. 둘 다 인구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도나 이런 얘기할 때 가장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인도나 중국 얘기할 때는 제가 늘상 그런 얘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작은 나라 사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걸 걔네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 전국적인 한파다. 전국적인 가뭄이다. 이런 개념이 걔네한테는 없어요. 걔네는 1년 내도록 그냥 사계절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딘가에서는 홍수가 나고,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계속 돌아가면서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땅이 크니까. 그런 거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처럼 인구가 5천만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걔네는. 지네 나라 인구가 몇 명인지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거야 계속 좀씩 변해가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뚜렷이 알겠습니까? 우리도 사실 5천만이라고 말하지만 그때 누구 한 명 죽었을 수도 있지 뭐. 그렇지 않아요? 일초에 몇 명씩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중국이나 인도는요 인구 통계가 차고 범위가 억 단위를 넘습니다. 억 단위를 넘어요. 그래서 그냥 견적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나라들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깝깝한 나라, 깝깝한 나라.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인도. 중국은 그나마 좀 요즘 들어 사람 대권. 예전에는 한 90년대까지만 해도 제가 중국 처음 갔을 한 90년대까지만 해도 진짜 상태 안 좋았거든요. 진짜 상태 안 좋았는데 요즘 들어서 그나마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속설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이제 좀 다니는 사람들끼리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북경올림픽 전에 중국을 가라. 북경올림픽 지나고 나면 아마 무섭게 올라갈 거다. 무섭게 올라갈 거다. 그리고 그 말은 사실이죠. 사실이죠. 90년대 제가 처음 갔을 때 100위안, 100원이, 걔네 돈 100원이 우리 돈 10,0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18,000원 정도. 엄청 올랐죠. 그 다음에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게 되면 거의 20,000원대 가까이 나오죠. 기축통화 같은 경우는 환율 이렇게 환 손실 자체가 별로 적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기축통화 아닌 거는 바꾸다가 보면 난리 나죠. 이렇게 잘리고 저리 잘리고. 그래서 갈 때 바꾸고 그거 남았다고 그래서 올 때 바꾸고 이러면 막 양쪽으로 다 잘려가지고 돈이 숭숭숭 날아가죠. 마치 그 김밥 꼬다리 잘려가듯이 이렇게 짝짝짝 잘라갑니다. 진짜. 그래서 인도 갔다 와서 제가 돈을 안 바꿨죠. 우리 같은 사람은 또 이제 또 인도를 계속 가니까 안 바꿨죠. 그랬더니 인도에서 화폐 개혁을 합니다. 참, 나 진짜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웃기지도 않아. 인도에서 화폐 개혁을 합니다. 인도 100루피라고 하는 게 화폐 개혁하기 전 얘기예요. 100루피.
100루피가 우리 돈 160원입니다. 아니, 10루피가 160원, 100루피가 1600원. 1600원. 그리고 1000루피가, 이 1000루피면 걔네한테는 약 고액권입니다. 고액권. 일반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거의 한 10만원짜리 정도 해당하는데, 그게 16,000원이에요. 외국인한테는 잔돈 잘 안 줍니다. 또 특징이. 이게 바꾸면, 공항에서 바꾸고 뭐 이렇게 하면 또 큰 돈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1000루피. 그럼 1000루피도 뭐 별게 없죠. 어차피 외국인으로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거는 그게 나라랑 관계되는 게 아니거든요. 외국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레벨로 다니느냐가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는 뭐 물가가 싸요. 그래도 길거리에서 물건을 사 먹을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그치? 우리가 다니는 데는 또 어느 정도 비싸다니까. 사실 지금 돌아오는 월요일 날 인도 문화 얘기를 또 할 거예요. 인도 문화재 얘기, 그다음 유적, 부천 유적 얘기 할 건데, 언뜻 생각하면 인도 그렇게 직접 가보고 이러면 호텔이나 이런 게 좀 거지 같거든요. 중국은 호텔이 아주 좋습니다. 중국은 다 개발이 돼서 호텔이 좋은데 인도는 막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인도는 호텔도 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놀랐습니다. 저도 놀랍니다. 인도 방 하루 빌리는데 거지 같은 게 호텔이 100불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이런 호텔들 있잖아요. 이 앞에 이런 호텔들 있잖아요. 이거 그냥 가면 한 30만 원 달락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기 들어가서 가면 15만 원이거든요. 선전하잖아요. 호텔스.com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딱, 이게 호텔은 비용이 없습니다. 호텔하고 항공권은 비용이 없습니다.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게 다 들어오는 놈마다 다릅니다.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 패키지 요금도 그렇지. 패키지 관광 요금도 뭐 유럽을 가든 뭐 동남아를 가든 가서 같은 차 안에 타고 있는데 서로 물어보면 서로 금액이 다르죠. 그래서 서로 안 물어보잖아요. 안 그러면 그냥 물어봐 놓고, 우리는 쟤네보다 싸게 왔네. 뭐 이러 뒤로 이제 쿵시렁쿵시렁거리고 뭐 이렇게. 아니 그런 거 못 겪어보셨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가가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호텔하고 항공권이 원래 그래요. 없어요. 가격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지 같은 호텔이 쥐나오게 생긴 데가 왜 이렇게 비싸냐?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답이 오냐면 싫으면 말든가. 없어. 그 근처에는 외국인이 갈 수 있는 호텔이 없어. 그럼 그냥 진짜 그냥 내국인들 하는 데 있잖아요. 상태 겁나 안 좋은데 하루 자고 나면 모모 스님 얘기에 의하면 자기가 2,000원짜리 방에서 잡았대. 근데 자고 나서 무슨 부작용이 있냐면 알레르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뭐 주베로 같은 게 뭘 물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갔다 와서 뒤지게 고생하면서 치료비가 더 들어. 아니 걔네는 괜찮아요. 익숙하니까. 익숙하니까 괜찮아. 조금 이렇게 뭐 해도. 그리고 우리나라가 청결도가 상대적으로 좋아져서 아토피 이런 것도 사실 그런 거잖아요. 다 어느 정도 이상 깨끗해서 여러분들 같은 어렸을 때 저 환경도, 제가 살던 때 환경도 그랬고 상태 안 좋았죠. 이 나라 전체가 거지 같았죠. 뭐가 있었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근데 인도나 중국 시골 가도 그래요. 그리고 인도는 더 심하죠. 더 심하죠. 그래서 이 16,000원짜리면 큰 돈도 아닌데 화폐 개혁을 어떻게 하냐면 나 깜짝 놀랐어. 화폐 개혁을 하면 뭐 바꿔주든지 이러는 거잖아요. 우리도 화폐 개혁 해봤잖아요. 그죠? 딱 기한 몇 달 주고 그 기한 안에 안 바꾸면 무조건 휴지. 우리가 그거 몇십만 원 바꾸러 인도를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500원짜리도 그때 100원 이상은 전부 100루피 이상은 500원이면 8,000원이에요. 우리 돈 8,000원. 이것도 그래서 이게 뭐 아무튼 재밌는 나라예요. 그래서 저도 몇십만 원 날렸어요. 그냥
알면서 뭐 어쩌겠어요. 방법도 없고.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래서 좀 재밌는 나라예요. 재밌는 나라. 제가 옛날에 그 책 쓸 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인도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인도 관련된 책을 한 3권 썼어요. 3권 썼는데 이게 이제 부처님 생애 이거 가지고 수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숙제도 이걸로 독후감을 써오시는 게 숙제예요. 그런데 부처님 생애는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거고 불교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반드시 어느 정도는 알아둬야 될 거고 그리고 꼭 불교인이 아니더라도 뭐 공자의 생애, 부처님 생애 뭐 그런 정도는 뭐 소크라테스 이런 거 정도는 기본적으로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현대 사회를 살면 저게 뭐 했다 이 정도까지는 얘기들이 좀 돌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저걸 가지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빨간 책을 옛날에 또 하나 냈었어요. 노안용 빨간 책인데 이렇게 보면 노안들은 여기에 글씨가 없는 줄 압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여기에 글씨가 보인다는 걸. 있어. 아니 직접 보면 이제 보입니다. 근데 이 책을 만들 때 그때 한 얘기가 있어요. 인도 책 만들면 망할 겁니다. 이렇게. 부처님 생애는 팔려. 근데 이걸 만들다 했더니 망한대. 그래서 아니 나는 할 수 있어. 이랬더니 출판사에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돼? 이랬더니 인도 책은 다 망한다는 거예요. 너만 망하는 게 아니고 다 망한대. 그래서 왜 망하느냐 이랬더니 인도의 심리적 거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인도를 어느 정도 멀리 생각하냐면 중국은 가까운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유럽도 생각이 있어. 미국도 생각이 있어. 인도는 남미랑 같이 간다는 거예요. 남미에 대해서 별 생각 없죠. 남미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이미지. 그냥 남미 하면 떠오르는 거. 뭐가 있을까? 아니, 그냥 아마 10개 단어도 안 떠오를 겁니다. 10개 단어도 안 떠오를 겁니다. 그게 정상.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남극보다 먼 게 남미예요. 남극 하면 뭐 펭귄 이런 거라도 머리에 확 들어오는데 남미 하면 글쎄다. 축구. 옛날에 포클랜드 전쟁 나오면 진짜 오래된 사람들이다. 근데 제가 포클랜드 전쟁 얘기하면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맞다 그거 있었는데 이렇게 다 생각이 될 거야. 그래서 인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인도 하면 떠오르는 게 소숭배, 힌두교, 겐지스강, 뭐 이런 타지말, 그죠? 뭐 그런 정도 떠오르지 않으세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카피에다 뭐라고 썼냐면 부처님이 인도 사람이었다 이렇게 카피를 잡았어요. 우리가 사실 불교가 인도 거고 부처님이 인도 사람인데 그 생각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부처님을 보면 저 대웅전에 가서 부처님을 한번 봐보세요. 인도 사람 아니죠. 인도 사람 아니죠. 한국 조선시대 사람이에요. 제가 조선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불교가 인도 거라는 건 머릿속으로 알지만 현실적으로 느끼기 굉장히 어려운 거. 굉장히 느끼기 어려운 거. 그래서 그리고 이 책은 어떻게 됐을까요? 책을 냈더니 어떻게 됐을까? 이 책이 되게 재밌는 책이거든요, 사실. 이 안에 그림도 겁나 많고, 우리가 이 책 만들려고 인도 가서 사진작가까지 대동하고 사진을 만들고 막 엄청나게 재밌는 스토리를 만들었지만, 아예 인도 자체를 선택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벽을 넘어설 수가 없어.
이건 뭐 방법이 없어. 뭐 그런 거 없다 또 하고 어차피 망해도 출판사가 망하는 거고 내가 망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인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먼 나라. 그 먼 나라의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거라는 그 얘기를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전 세계 3대 종교인데 인도는 우리한테 겁나 멀어. 이건 좀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냥 상식적인 거 가르쳐 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종교 인구가 늘어나는 거는 천주교나 기독교는 종교 인구가 줍니다. 종교 인구가 줍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사실 개신교가 저렇게 왕성한 활동을 보이는데 아마 곧 급격하게 무너질 겁니다. 급격하게 무너질 겁니다. 무슨 다른 종교나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고 이유는 우리나라가 선진국화되면 저는 유신론적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유럽이 그렇게 해서 천주교가 올라가는 이유가 그 이유거든요. 그래서 선진국화될수록 탈종교화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종교로부터 벗어난다. 그러면 종교로부터 벗어나면 걔네들은 뭘 생각하느냐? 근데 거기서 종교로부터 벗어난다는 말이 저게 좀 재밌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교가 있거든요. 수행하는 종교, 신을 믿는 종교. 수행하는 종교의 가장 대표적인 게 불교, 유교, 도교. 신을 믿는 종교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슬람. 그 다음에 기독교, 힌두교. 사실 몰락하는 종교는 이쪽이 몰락합니다. 왜? 다 지잘난만에 살기 때문에 누가 나를 뭘 어떻게 간섭하고 뭐 위에서 쳐다보고 이런 거 자체를 용납하지 않아요. 그럼 어디로 가느냐? 그 탈종교가 되면 위쪽으로 갑니다. 근데 이쪽으로 해서 종교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쪽과 비슷한 카테고리로 가는데 뭘로 가냐? 명상. 자기 성취. 보람. 지금 우리나라도 저렇게 가고 있죠. 젊은 애들 봐보세요. 점점 저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원래 불교는 사실은 저기서 시작된 종교예요. 불교가 여기서 시작된 종교예요. 부처님이 금수저 출신이잖아. 근데 돈보다 좋은 게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부처님 나라가 원래 뭐 그렇게 좋은 나라 아닙니다. 좀 거지 같은 나라인데,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습니다. 아무리 나라가 거지 같아도 기업 총수보다 나아요. 기업 총수보다 나아. 그러니까, 이재용 씨보다 김정은이 나은 거요. 화고지. 김정은 봐봐, 얼마나 대단해. 트럼프를 들었다 놨다 하잖아. 시진핑도 그렇게 못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막말로 얘기해서 트럼프랑 맞짱 뜰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푸틴도 지금 밀리고 시진핑이 지금 버티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시진핑, 푸틴 정도나 어떻게 좀 이렇게 좀 해보는 건데 그것도 걔네도 밀리고 있다고 지금. 그런 양반들도. 근데 북한은 사실 그런 나라에 비하면 그 나라급도 아니거든. 근데 그거를 뭘 어떻게 해가지고 저렇게 흔들고 있으니까 참 놀랍지. 미국도 아마 미국이 만들어진 이래로, 유사 이래로, 걔네 뭐 만들어진 게 한 200년 됐잖아요. 나라 만들어진 이래로 가장 판단하기 힘든 가장 강적을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 같아서는 확 패버리고 싶지만, 주변의 지정학적 요건상 팰 수도 없고, 진짜 어디 중동이나 남미 쪽에 북한이 걸렸으면 벌써 아마 초토화됐을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같이 됐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싹쓸이 당했을 거예요. 근데 참, 뭐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건지 어떤 건지 뭐 아무튼 저러고 있죠. 그래서
조그만 나라라도 나라를 가지고 있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훨씬 좋은 거예요. 그거는 뭐 말 하나만 합니다. 근데 왜 출가했을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게 진짜 본질적인 거. 그러니까 결국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렇게 얘기하더니 불교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외부에서 들어온 것들은 언젠가는 다 버려야 된다. 외부적인 가치. 외부적인 가치라는 게 뭐냐면 돈 좋죠. 언젠가는 버려야 돼. 돈보다 더 빨리 떨어지는 게 명예예요. 사실은. 명예가 더 빨리 떨어져요. 현대적인 부분들, 그리고 가족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떠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식이라고 하는 건 더 빨리 떠나고, 그죠? 부부가 남는데, 부부도 뭐 남아본들 뭐 합니까? 서로 피곤하지. 그냥 사는 거지. 그래서 얼마나 그게 피곤하면 조론이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조론이라는 말은 이혼하는 건 아니고 그냥 따로 집 잡고, 여러분 이제 조금 이제 자식들 다 여운 세대들 같은 경우는 따로 각방 쓰는 집도 많이 있거든요. 그냥 편하니까 온도 맞출 필요도 없고, 아니 그렇잖아요. 텔레비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소리도 내가 키우고 싶으면 키우고 뭐 이러고 편하게 사니까. 뭐 그렇게 다들 사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좀 한 단계 더 나가면 아예 그냥 집도 따로 놓고 그냥 가까운데 하나 얻어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따로. 네 팔 네 흔들고 내 팔 내 흔들고. 근데 왜 그런 현상이 최근 들어서 나타나냐면 너무 오래 사니까. 너무 오래 사니까. 진짜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 30살에 결혼했다. 70년을 뭐 하고 삽니까?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 진짜. 70년을 무슨 말을 해.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뭐 눈빛만 보면 안다. 노안이라서 눈빛 봐도 알도 못해. 그냥 거짓말해. 그냥 할 말이 그냥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뭐 관심도 없고 할 말도 없고 그냥 기계적으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맞나?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조론이라고 하는 문화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노년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30년 동안 등만 긁고 살 수는 없다. 등만 긁고 살 수는 없다. 그래서, 뭔가를 아무튼 처리를 해야 돼.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부부도 결국은 뭐, 서로 헤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벌써 조론이라고 하는 거. 안 그러면 애들 여우고 이제 뭐 방도 남으니까 각방 씁시다. 이렇게 서로 그냥 암묵적으로 꼭 각방 씁시다 얘기 안 해도 그냥 한 사람이 계속 나가서 자다가 보면 그냥 굳어. 그러면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벌써 떨어지는 게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 가까운 것도 언젠가는 떨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더 밀접한 게 뭐라고 불교에서는 얘기하냐면 몸이에요. 몸. 내 자식보다도 내 몸, 내 가족보다도 내 몸. 그래서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른 건 다 잃어도 건강을 잃으면 뭐 끝이라는 동, 뭐 건강이 제일 좋다는 동,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오래 가는 거죠. 하지만 죽으면 얘도 끝나는 거 아니에요? 더 뭐 어떻게 하겠어? 더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진정 나를 따라갈 수 있는 것, 진정 내가 죽음을 넘어서까지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그게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누가 그런 생각을 제일 잘하냐면 있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진짜 가진 사람이 돈이 너무너무 많아. 그럼 이 사람은 돈 벌 필요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시간을 돈 버는데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취미생활이나 하고 뭐 재밌는 것만 해. 재밌는 것만 해. 그렇게 쾌락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이걸 넘어서는 또 다른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을까?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100년을 지금 산다고 해도 100년짜리 유통기한을 가진 거예요. 내 몸도. 내가 가진 돈도 그런 거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 100년 안에서 그 이상 넘어갈 수는 없잖아. 그리고 참 인생이라는 게 공평한 거예요. 그 공평한 게 제가 그런 생각하거든요. 죽음이라는 건 참 공평해요. 돈 있는 사람이 더 오래 살아 이러면
세상이 참 뭐 불공평할 건데 돈 있다고 오래 살지 않아. 희한하게도. 재벌 회장들 봐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건희 회장이 저렇게 메롱이 된 게 70세 초반이었다니까. 70세 초반이면요. 아유, 이게 뭐 별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 주변에 어른들 중에서 활동하는 분도 있어요, 70대 초반에. 그냥. 일하시는 분도 계신다니까. 시골에 가봐요. 제가 월정사에 있는데, 월정사 그 앞에 이렇게 밭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시골 노인네들 다 70 이상입니다. 공양주도 70 이상. 절에서 설거지 하는 게 70 이상이요. 애요, 애. 근데 10조 이상 있는 사람이 저렇게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제정신 못 차리고 저렇게 있으니까 그때 뭐 아무튼 숨이 넘어갈 뻔한 거죠. 그래서 뇌가 이제 좀 상태가 안 좋았었던 거죠. 그러니까 돌아와도 이제 지금 제정신 못 차리고 저러고 사는 거죠. 그래서 돈이라는 것도 죽음을 어떻게 더 늘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과학 발전 속도로 보면 앞으로 뭐 한 100년 정도 지나면 돈 있는 사람은 더 안 늙고 더 오래 살 것 같아. 뭐 그럴 것 같아.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근데 여러분은 그런 기대감을 버리는 게 좋고, 왜? 이미 다 끝났어요. 이미 뭐 지금 막판으로 돌아왔는데 뭐 인생 끝인데 뭐 바뀔 게 있겠어, 그치? 근데 아무튼 그건 참 신기한 거예요. 돈이 있다고 해서 더 오래 못 산다는 거는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저 예전에 김일성이 아마 최근 사람 중에서 가장 제왕적 권력을 누렸던 사람일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그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 사람 밑에 의료진이 3,000명이 있었대요. 김일성을 연구하는 의료진만, 전문 의료진만 3,000명이 있었대요. 그런데도 별로 오래 못 살고 죽었죠. 오래 못 살고 죽었죠. 그러니까 돈하고 생명하고는 그렇게까지 관계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일차로 알 수 있는. 그래서, 야, 그건 참 공평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죽은 뒤에 다 놓고 가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절에서도 공평한 게 있어요. 죽고 난 뒤에 재비용이 거의 공평합니다. 49제 비용 거의 공평해요. 크루즈 여행, 마지막 가는 크루즈 여행. 배 타고 가는 거죠. 배 타고 가는 거죠. 그런 것도 공평하고. 그렇게 죽은 뒤에 무언가 좀 더 영속적인 거에 대한 추구? 사실 그게 이제 종교의 어떤 시작이고, 불교는 철저하게 그건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간다고 생각해요. 기독교 같은 경우는, 기독교나 이슬람 같은 데는 신이 다 건설을 해놓고 이쁜 놈은 그쪽으로 땡겨준다는 거거든. 그게 이제 유신론적 종교의 어떤 특징. 근데 신이 뭐 죄졌어요, 인간에게? 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 하나씩 심어주게? 굳이 그럴 일을 그런 걸 뭐하러 해요? 한 번만 더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인지를 알죠.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 편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편한 게 좋은 게 아니고 가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남보다 우위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남보다 우위에 있는 게 좋은 거. 그러니까 남이 안 하는 걸 내가 했을 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처음 나왔을 때, 남이 안 가졌을 때 그게 행복한 거지, 실제로 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행복하지 않죠. 90년대 중반쯤인가, 그때 핸드폰 처음 나왔을 때 벽돌폰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따시만한 거, 무전기 같은 거. 지금으로 보면 그거 행복했어요. 그거 갖고 있으면 참 행복했어요. 그 시절에 100만 원. 지금으로 얘기하면 1,000만 원도 훨씬 넘을 거예요. 한 2천만 원 정도. 그리고 그걸 가진 사람 거의 없죠. 전화 안 걸어도 행복해. 그냥 들고만 다녀도 행복해.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준다?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과연 천국이 행복을 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건 사실
생각하기 다름이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졌을 때 인간이 행복한데 모든 것을 그냥 깔아서 행복하다는 것은 형성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욕망 구조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는 대학에 가고 누구는 못 가고 누구는 돈이 있고 누구는 없고 이러면 사람이 행복감이 있는 건데 모든 사람의 대학 등록금을 전부 다 공짜로 해줄게요. 그럼 대학 간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나 그냥 다 대학 갈 수 있게 그냥 원하면 고등학교 뺑뺑이 돌리듯이 대학도 그렇게 해요. 그러면 대학 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안 행복해요. 그렇게 한 나라가 있죠. 유럽은 그렇게 하죠. 유럽이 우리 고등학교 가듯이 소르본느 대학에 가고 싶어요. 그 동네에 그냥 주민등록증 옮겨놓으면 돼. 그러면 소르본느 대학을 가. 그리고 등록금이 공짜야. 진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대학 진학을 안 해. 그거 굳이 뭐 나중에 해도 되는데 굳이 뭐하러 해요? 이렇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주면, 좋은 거라도 다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웃기는 게 그런 거죠. 이렇게 이상세계나 뭐 이렇게 신들의 세계 보면 막 바닥이 금으로 깔려 있고 막 땅바닥이 금으로 깔려 있으면 난리 납니다. 금이 귀한 거는 희소성 때문인 거지 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비 오면 홍수나고 집을 짓겠어 뭐 하겠어 뭐 완전히 쌩 난리 나는 거예요. 그리고 금이 화폐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 금이 땅같이 돼버리면. 그래서 희소성의 문화에서는 사실 천국에 가도 행복하지 않아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위에 누가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 인간은 내가 맨 위로 갈 때 가장 행복해. 그럼 불교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 불교는 혹시 극락하고 천국의 차이를 아세요?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하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하고, 천국은 신이 다 해주는 거예요. 일종의 보편적 복지국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게 천국이에요. 극락은 사실은 공부하는 데예요. 공부를 통해서 계속 자신을 발전시켜가는 거. 그게 행복이래.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 극락 가려고 하지 마라. 난리 난다. 극락이 좋은 데가 아니다. 이 세상에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공부인데. 그래서 극락도 적성에 맞는 사람이 행복한 거지. 이게 아무나 행복한 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불교 같은 경우는 자기 조절을 통해서 어떤 행복의 코드를 찾고 그 다음에 그 공부 이런 노력 같은 거를 통해서 어떤 행복하려고 하는 그런 쪽 추구를 하는 게 불교예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다니까요. 하나는 그 돈을 가지고 그냥 쾌락적으로 쓰는 사람. 이게 좀 저급한 사람들이에요. 저급한 사람. 없다가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해요. 근데 대대로 있는 사람은 사실 이런 행동 잘 안 합니다. 왜? 이미 가졌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쾌락이고, 쾌락이라고 하는 거는 반복되면 만족도가 떨어져요. 중국 황제들이 호모가 많았다는 거거든요. 호모가. 왜 호모가 그렇게 많았을까요? 눈 뜨고부터 눈 감을 때까지 다 여자밖에 없대. 다 여자밖에. 그래서 여자한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변에 눈만 뜨면 다 김태희야. 그러니까 미인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놈들이. 그게 다 상태가 안 좋은데 갑자기 김태희야. 이러면 눈이 돌아가는데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걸레질 하는 놈도 김태희야. 이러니까 이게 뭐 어쩐데? 이러다가 남자를 보면 눈이 돌아간대. 이게 환장할 노릇이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가졌을 때 쾌락적으로 추구하기가 좋고 계속 대대로 있는 사람은 사실 그게 귀한지도 몰라요. 예전에 그 마지막 황제나 이런 영화도 그렇고 실제로 그랬다는 거죠. 황궁에서 짜증이 나면 도자기나 이런 걸 그냥 발로 차서 깨버리는데 지금으로는 국보급이요. 수백억짜리를. 왜? 귀한지 모르는 거야. 왜? 황제니까. 그냥 인테리어 소품이 몇백억짜리야. 이해가 돼요?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 짜증 나면 뭐 이렇게 던지잖아. 근데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는 침대에 던지고, 이제 좀 거지 같은 거는 바닥에 던지고, 이런 차이를 우리는 극명하게 하잖아. 근데 진짜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뭐 별게 없는 거지. 황제 입장에서 그거 뭐 그래 뭐 100억이야. 그럼 뭐 어쩌라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돈 있는 사람 중에 전통적으로 있었던 그런 계열들에 뭐가 있냐면 진리에 대한 추구, 완전성에 대한 추구, 어떻게 보면 자유에 대한 추구예요.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면 자유에 대한 추구. 진정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100년 동안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빌려 쓰는 거고, 그 죽은 뒤에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뭔가? 그쪽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붓다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가난한 사람은 이런 생각 잘 못한다고. 가난한 사람은 저런 생각 잘 못해요. 가난한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런 생각하고 있으면 배부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먹고 살 문제는 해결이 돼 있는 거죠. 해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철학과 히랍 철학, 인도 철학의 차이 가장 극명한 게 뭐냐면, 중국 철학은 철학자들이 대부분 다 평민이에요. 뭐 공자, 노자, 맹자 이런 사람 평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추구하냐면 정치적 권력을 추구해요. 그래서 유교는 대부분 정치 철학으로 갑니다. 내가 평민이니까 뭔가 쥐고 흔들어 보고 싶은 거야. 이해가 되죠? 근데 인도 철학이나 그리스 철학은 대부분 그걸 하는 사람들이 귀족입니다. 귀족이다 보니까 뭐냐면 돈에 별 관심이 없고, 그다음에 현실적인데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보다 본질적이고 항상하고 이상적인 걸 추구해. 이해가 되죠? 기독교나 이슬람은 뭘 추구할까요? 기독교가 굉장히 파괴적이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인들이 두드려 맞고 있었잖아.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제강점기.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혁명으로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야. 뭐 쿠바 혁명하듯이. 그래서 그런 정신들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뭔가 뭐 바꿔야 된다, 어쩐다, 뭐 이래서 하는 거고. 그렇지만 현실에서 로마를 이길 수 있어요? 현실에서 이스라엘이 로마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죽고 나서 보자는 동 뭐 이런 거지. 죽고 나서 본들 뭐 바뀌겠어요?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다음에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놈 치고 무서운 놈 없다고. 진짜 세면 지금 처리하겠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붓다 당시 얘기들을 좀 할 거예요. 책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 이제 살살살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인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인도는 우리나라랑 달라요. 뭐가 다르냐? 먹고 살기가 더럽게 좋아요. 그래서 쟤네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기후 환경이 덥고 그다음에 비만이 오고,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농작물이 엄청 잘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도는 2모작, 3모작이 뭐 언제나 가능해요. 그래서 유사이래로 저놈들은 굶는 놈이 없어요. 굶는 놈이 없어. 동아시아는 유사이래로 늘상 굶어왔어요. 우리가 속한 동아시아는 약간 춥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식량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굶었으면 식사하셨습니까가 인사겠어요. 그게 무슨 문화겠어요.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으면. 그죠? 사주 같은 데도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식복이 있고 녹복이 있어요. 녹복이라고 하는 건 벼슬 돈복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식녹재 이러거든. 이게 제가 돈이고, 녹은 벼슬이에요. 벼슬. 식은 이게 밥식자예요. 근데 먹는 복인데 되게 웃기지 않아요? 먹을 복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얼마나 궁핍했으면. 저거 있으면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딱 어떤 데 갔는데 딱 내가 가니까 먹으려고 준비해 놨네. 이런 사람이 있고, 내가 가니까 파장이야. 뭐 아시겠죠?
그래서 식복이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오늘날에는 어떤지 아세요? 식복 있으면 저주받은 겁니다. 이제 다이어트가 안 돼. 지금은 시절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살을 뺄까가 걱정인 거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을까봐가 걱정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조절해서 먹을까? 어떻게 뺄까? 식복 있으면요, 저건 다이어트 무조건 실패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죠. 불과 한 2세대도 안 된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지금. 2세대도 안 된. 여러분들 다 저도 겪었던 얘기고, 여러분도 겪은 얘기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세상이라는 게 참 묘해서, 여러분들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진짜, 아버지 월급날이나 돼야 고깃국을 먹었던 거고, 그 고깃국도 그게 사기 고깃국이에요. 사기 고깃국. 고기가 없어. 고깃국인데. 고기가 보일 듯 말 듯 숨어 있는 무국이라니까, 정체가. 아니, 그랬었어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무하고 물이 그냥 막 꽉 이렇게 들어있고, 고기는 이게 보이나 마나 누군가는 먹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신문지에다 뚫뚫 말아서 뭐 반근씩 또 싸주고 할 때, 기억나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미개한 거예요. 왜? 그 신문지를 싸서 고기를 뜯으면 고기에 이렇게 인쇄가 되는 경우도 있었어. 글씨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아니, 글씨를 띄었는데도, 종이를 잘 띄었는데도 글씨가 이쪽으로 붙는 경우가 있다니까? 그죠? 그게 지금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인쇄물이 막 묻는 건데, 식재료에 굉장히 지저분한 건데,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 또. 아무 생각이 없었어. 그것도 단골집에 가면 그 양반이 서비스로 기름을 줘요. 돼지고기를 사면 비계를 주고. 지금은 발라서 주는 건데, 그때는 그게 서비스 품목이야. 그럼 그런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고깃국처럼 사기를 쳐. 아니,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진짜 고기가 남아도는 시절이 된 거죠. 못 먹을까봐가 아니고, 고기를 너무 먹어서 몸의 체형이 안 좋으니까, 이제 뭐 채식을 하라는 둥 하는 시절이 된 거잖아요, 지금. 실제로,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고기값이 더 비싼 게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채소값이 더 비싸요. 우리도 아마 그런 시절이 올 겁니다. 지금 벌써 사부작사부작 그런 거 있죠. 마트 가면 그 뭐 유기농 뭐 어쩌고 해가지고 조금씩 넣고 더럽게 비싸게 팔아먹는 거 있잖아요. 예. 뭐가 다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예. 그렇다 하니까 그런 거 같긴 하고, 농약을 안 썼다 하는데 색깔은 좋고, 농사를 직접 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약을 안 쓰고 그런 색깔을 낸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도대체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 비싸니까 그냥 믿어. 믿고 있어. 거의 종교 같아. 일단 믿어.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유기농에 쓰는 농약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싼 농약이 있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비싼 농약이 있다니까. 그래서 비싼 농약은 인체에 완전 무해한 농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농약은 써도 유기농 인증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시절 자체가 이제 다 바뀌는 거죠.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인도는 먹을 거 걱정이 없는데, 우리는 동아시아는 계속 먹을 걸 걱정했었던, 70년대 중반, 후반까지도 제가 알기로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이 나라에. 네, 보릿고개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한 집안에 방 하나에서 그냥 막 진짜 올챙이 막 꽁지락 거리듯이 그러고 살았었죠. 근데 인도는 상황이 달라요. 인도나 동남아시아가 저렇게 경제 개발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건이 좋아서예요. 조건이 좋으니까 이것들이 안 움직여요. 뭐 할 생각을 안 한다니까.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위도 정도, 이 지구본을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놨을 때 우리나라 위도 정도 되는 데가 제일 언제나 잘 산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먹을 게 부족해. 부족한데 왜 잘 살아요?
부족하니까 빼트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머리를 써서 빼트려 먹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빵이 뭐 100개가 있어. 그러면 여기 뭐 하나씩 다 주고 남으니까 아무도 누가 뛰어와서 받으려고 안 하겠죠. 근데 여기 선착순이 20명 이러면 상황이 조금 바뀌거든. 아니 그렇잖아요. 그럼 사람이 머리를 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 같은 데서는 머리를 어떻게 굴리냐면 예의에 맞춰서. 예의라는 게 사실 사기입니다. 사기입니다. 정확하게 존재하는 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하자. 그래서 누가 먼저 먹어야 될지에 대한 서열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아니 사실은 그런 거라니까. 그러면 그걸 누가 만들었겠어? 나이 든 사람이 만들었겠지. 그러니까 자기들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언제나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쪽 사람들이 유리하게 돼 있어. 그 집단이. 아니 그렇잖아. 그러니까 예의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효잖아. 효. 그게 뭐 본성에 있다는 등 이렇게 가르치지만 본성에 있으면 굳이 그렇게 안 가르쳐도 돼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요. 아니 그렇잖아. 맛있는 거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 좋아하고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 거 가르쳐줬어? 우리가 가르쳤어요? 본성에 있는 거요. 배웠어요? 본성에 있는 거요. 본성에 있는 거고 또 봐봐. 효는 본성이 없으니까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고 물론 약간은 있어. 부모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죠? 맹자식으로 얘기하면 네 부모하고 남의 부모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냐? 그건 100% 동의하는 거지.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봐. 부모하고 자식하고 저는 그 생각이 뚜렷하게 나오진 않아.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부모하고 자식하고 누가 더 어느 쪽으로 마음이 가요? 자식은 본성에 있다니까. 자식 사랑하라는 걸 굳이 안 가르쳐요. 부모 사랑하라는 건 가르쳐도 자식 사랑하라는 건 안 가르친다고. 근데 자식은 하죠. 그렇게. 손자는 보고 싶고 키우고 싶지는 않은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차라리 그냥 돈으로 좀 때우는 게 차라리 속편한데 이게 딱 돈으로 때우기도 애매한 거요. 진짜 돈이나 엄청 모아놨으면 내가 그냥 질러줄게 이러면 차라리 나은데 그 정도 할 정도는 아니고 반장하겠지. 그러면 이제 저 며느리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며느리한테 쎄하게 대해라. 그래야 안 올마온다. 요즘 애들은요 또 이게 엄마에 대한 효성심이 있는 애들은 시어머니한테 붙어요.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 여러분들 상식에서는 당연히 친정엄마가 편한 거고 시어머니하고도 어떻게 붙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건 여러분들 세대고 요즘 애들은 또 틀려요. 시어머니한테도 붙어.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찰진 거 보니까 좀 뭔가 좀 당해본 것 같은 느낌이에요. 딸이 붙길래 그냥 내버려 뒀어요. 딸이라도 확 쳐내야 돼. 애 나면 퍼뜩 쳐야 돼. 정 끊는다 그렇게 해서 한 2달만 정착기에 들어서면 그 다음에 괜찮아. 거기까지만 버텨야 돼. 거기까지. 그래서 선언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난 죽었다 깨나도 애는 못 키운다. 아니 그렇게 미리 선언하는 집도 있어요. 근데 그게 혈육이라는 게 묘해가지고 선언해도 상황이 밀리기 시작하면 안 돼요. 아무리 선언해도 손가락이라도 하나 끊을 정도의 신념이 있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그게 잘 안 돼. 그런 거지, 그런 거. 그래서 참 진기한 이야기들이에요. 애 낳고 이런 것도 마음 독하게 먹어야 돼요. 진짜 마음 독하게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또 아예 안 가는 사람들도 있고, 시절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지금 예전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뭐 안 가는 경우도 지천이고 가서 애를 안 낳는 경우도 있어요. 가서 아예 애를 안 낳는다는 거야. 그냥 편히 살라고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별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죠.
별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 얘기는 아무튼 우리하고는 많이 다른 이야기들이 시작돼요. 그리고 환경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하지만 인간이 추구하는 거는 본질적으로는 똑같아요. 그건 뭐냐면 행복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과학이 발전하고 뭐 4차 산업시대가 열리네 어쩌네 저쩌네 하는데,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는 안 변할 거다. 행복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의 속성은 남보다 우월할 때 행복해. 우월할 때 행복해. 그런데 그 우월한 거는 평생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본질적으로 항상한 행복이라는 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부처님 같은 사람이 그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할 겁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할 수 있도록, 막바로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